포기하자. 잘했다. 잘했다. 네. 끈적끈적. 네. 이분 정말 정말 미쳐버리셨거든.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슨의 8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책방 로그는 저번에 예고 드렸던 저희 8월 작가의 책상 전시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8월 초부터 너무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네. 되게 즐겁게 관람하고 계신 전시가 있는데 어떤 전시죠? 바로 김혜인 편집자님의 펀치. 인데 정작 와서 보시면 전시는 뭔가 펀치에 대한 이야기보다 정말 만화 편집자로서 그동안 편집한 작품들을 한데 모아놓은 되게 커다란 만화책 같은 네. 전시예요. 그리고 그 만화책마다 좀 팬덤이 있는 작품들이라서 맞아. 그 팬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김혜인 편집자님의 그 트위터를 구독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 사람의 책상은 어떨까 과연 그게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엄청난 덕력이 느껴지는 전시여서 모르고 오신 분들도 되게 홀린 듯 보고 책을 이제 사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남은 8월을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김혜인 편집자님의 펀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김혜인 편집자의 펀치, 어떤 만화 편집자 이야기입니다. 진짜 또 만화책 중고등학교 때 만화책 키드. 수업 시간에 읽었다가 뺏겨서 몇 번 두들겨 맞은 전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만화 이야기이지만 읽다 보면 김혜인을 소개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김혜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게 만화에 미쳐 있는지 또 얼마나 그 진한 마음으로 책을 만드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종일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유쾌한데 또 어느 지점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감동이 있는 거야. 그 일과 만화를 대하는 자세에서. 좀 좋아하는 장르가 일이 된 사람 있잖아요. 맞아.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까? 근데 그 장르가 만화일 경우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오타쿠이라면 진짜 덕업일치의 끝판왕이다. 그렇게 그 보여. 대답을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좀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난다 작가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그게 너무 이 책이랑 너무 착붙인 거야. 그래서 소개를 해보면 뭔가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은 이상해져 버린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간 꽤나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 와, 이 만화 뭐지 싶으면 발행정보 페이지에 언제나 등장하는 그 이름. SNS에서 맨날 만화 얘기만 하는 짐짓 모른 척 지켜봐온 그 만화 편집자 김혜인 씨. 목차만 봐도 도파민이 샘솟는 에세이를 선체로 모두 읽은 후 드디어 그의 비밀을 알아냈다는 쾌감으로 조용히 책을 덮었다. 아, 만화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무언가를 너무 좋아하면 조금 이상해져. 왠지 알 것 같아. 책에는 김혜인 편집자가 발견해서 정발이 된 일본 만화책이나 또 웹툰이었다가 종이책으로 이제 본인이 출간한 책들의 작업 과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직업적인 면모도 담겨 있는데요. 그 외에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에 대한 예찬이나 한풀이 또 못했던 덕력을 여기다 쏟는구나. 또 드립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언급한 만화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맞장구 치고 싶어지고 또 만약에 만화를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냥 그 바이브를 보고 있으면 좀 실소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편집한, 이 펀치를 편집한 편집자님이 만화를 잘 모르는 분이신데도 이 책을 만들었다는 것만 봐도 이게 모든 사람에게 되게 매력 있는 글이구나를 느낄 수 있고요. 저도 좀 아까 그 난다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에 미쳐버린 사람들에 대한 동경을 좀 하고 있어요. 본인 약간 그런 타입이. 이분 정말 정말 미쳐버리셨거든. 그래서 패션 오타쿠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 이 안에도 패션 오타쿠에 대해서 막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시거든요. 찐 오타쿠로서. 네. 무언가를 보면서 가슴을 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패션 오타쿠인 거지. 이 오타쿠란 자고로 울고 있어야. 그렇지. 그렇지. 울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앓고 있어야지. 베개라도 펀치하던가. 그래서 이 제목이 펀치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뭐 만화를 보면서 잘 우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캐릭터를 설명할 때 정말 뭐라도 치고 싶은 사람이긴 한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좀 눈물 나는 포인트가 많았어요. 그게 내가 아직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의 진심에 좀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아직 그런 마음이 내 안에도 남아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네, 이 책을 저희가 또 북토크를 안 할 수 없죠. 네네. 저희 8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씀에서 열리는 행사고 곧 모객 페이지가 이제 오픈될 텐데 빨리 마감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좀 치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 오타쿠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동안 읽은 책을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태와 한군의 죽음의 바느질 클럽입니다. 이 책은 우연히 이 복태님과 한군님이라는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치앙마이 여행을 떠나요. 근데 그때 카페에서 아이를 곁에 두고 바느질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 이름은 액인데요. 그때부터 이 남자가 하는 바느질이 너무 흥미로운 거야. 어떤 남자가 한낮에 바느질하는 모습이 약간 좀 일상적인 풍경은 아니잖아요. 생소하죠. 한국에서. 네네. 그래서 또 이분 되게 외향적인 분들이라 가서 이제 말을 걸면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치앙마이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삶을 좀 이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친해져요. 그래서 결국 이 책은 그로 인해서 바느질 매력에 빠진 두 한국인 부부와 그들이 전파한 바느질의 세계를 담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죽음의 바느질 클럽이라는 제목이 좀 강렬해서 읽게 된 책인데 이미 수년째 동명의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엄청 저희 서울 마포구 여기 망원동 성산동 일대에서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워크숍이었던 거야. 그 워크숍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저마다 수선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와서 바느질로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그런 시간인데 이들이 무엇을 수선하냐면 뭐 옷이나 가방, 양말처럼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하고 우산도 수선해서 심지어 쓰고 그리고 비닐봉지까지. 저희도 이제 깨끗한 비닐봉지는 여러 번 좀 뒀다가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아예 비닐봉지가 어떠한 가방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약간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그렇게 이렇게 실이나 이런 패치 같은 걸 넣어서 그렇게 몇 번이라도 얘가 조금 더 우리 일상 곁에 있다가 소각장으로 가기를 좀 이렇게 시간을 유예하는 거죠. 무엇이든 쓰레기가 될 수도 있을 시간을 최대한 유예하는 식의 바느질 워크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수선이라기보다는 보다 보면 약간 예술에 가까운 영역 같아요. 근데 그걸 구경하는 재미도 크지만 이 두 부부가 치앙마이에서 만난 가족들 덕분에 변화된 자신들의 삶의 속도와 방향을 내가 한번 이해해보고 상상해보는 경험이 되게 좋은 독서였어요. 어쨌든 이게 제가 막 되게 예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하는 바느질의 핵심은 너무 열심히 하거나 너무 완벽하게 하거나 너무 빨리 하거나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느질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결국 이들과 함께 바느질 클럽에 참여하는 분들은 내가 완성한 새로운 물건뿐만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 얻고 돌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이제 이 매력에 빠지면 온갖 것들에 이제 바늘이랑 실을 깨가지고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느질을 하는 동안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좀 다르게 집중해보면서 배우는 느긋함 그리고 어쨌든 덤으로 따라오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장면이나 구절은 이런 분들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 이게 어쨌든 뭔가 절약하는 정신처럼 보이잖아요. 수선을 한다는 게. 근데 이 부부는 저자님들은 이건 절약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위하는 마음이다. 나에게 바느질은 뭔가 이거는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이 미래 지구를 함께 살아갈 그리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 그리고 지구를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국 바느질로 앞을 내다보는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약간 좀 경이로운 거예요. 이런 깨달음까지 얻는 과정을 이들이 겪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런 나한테도 어떻게 보면 익숙한 바느질이라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말하자면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복태와 한군님이 자신들이 배운 이런 몸과 마음의 기술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 그 워크숍을 저도 이제 여름이 조금 지나가면 한번 경험해 보려고 그 공지를 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나아감까지 좀 밀어준 책이어서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이분들은 네. 바느질 오타쿠네? 그니까 우리 약간 오늘 책들이 좀 그런 기질이 있어.
저는 이번에는 네. 어떤 오타쿠냐면 어. 닭 오타쿠. 효영 작가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죠. 양계 에세이라고 어. 보시면 되는데요. 닭을 키워왔던 7년간의 과정을 담은 에세이예요. 이 뒷부분에 써있는 홍보 문구가 되게 좋은데 신은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개를 보낸다고 한다. 나에게는 왜 닭이 왔을까? 7년간 닭과 살며 나는 그 답을 찾았다. 저 그냥 이것 때문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와, 닭을 친구로 이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이 효영이라는 작가님이 제주도로 내려가게 됐어요, 남편과. 그래서 전원주택에서 닭을 키우게 됐는데 남편분이 좀 무엇이든 직접 기르고 키우는 것에 주저하는 법이 없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간 집에 마당에 비어있는 닭장이 있었던 거지. 그래? 그럼 닭을 키워.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냥 시작된 거거든. 책에는 닭을 키우면서 겪었던 기쁨과 슬픔이 담겨 있는데 어떤 종류의 기쁨이냐면 병아리가 태어나거나 암탉이 낳은 달걀로 쿠키를 만들거나 아침에 그 아이가 있어요. 아이랑 같이 이제 그 달걀을 이제 꺼내오는 그 순간 그리고 내 암탉이 처음으로 알을 낳았을 때 그 첫 알로 후라이를 해먹는 본인들이 키운 닭이 노개가 된 거예요. 4년 정도인데 이제 이미 노개인 거예요. 닭의 수명은 그렇구나. 뭔가. 우리가 닭의 수명은 확실히 모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이미 자라기 전에 먹어버리기 네네네. 때문에. 네. 그래서 4년 정도 산 닭의 벼슬이 이렇게 눕는 모양 그래. 그런 걸 보고 또 그 노개와 바닷가를 산책했을 때 그런 유대가 있구나. 어쨌든 주인과. 그런 기쁨도 있고 슬픔의 이제 구체적인 슬픔은 태풍이나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병아리들이 이제 다 죽었을 때나 아니면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를.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닭장을. 근데 이제 족제비나 뭐 고양이, 뱀 너무 자연 환경에 또 있는 예, 애들이다 그런 보니까. 아이들의 공격을 받아서 병아리를 모두 잃었던 일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 새로운 저한테는 세상이었어요. 아, 닭을 키울 때는 닭을 반려동물로 키울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그러네. 슬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그래서 닭의 탄생과 죽음을 함께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 가족이 자연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그 인간 세상의 법칙이 있잖아요. 룰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자연스럽게 살다가 본인의 수명으로 죽기를 바라지만 이웃과 함께 살면서 이제 마을에서 새벽마다 우는 수탉을 처리해야 하는 거야. 약간 민폐가 되는 예, 거야. 예. 나의 반려닭이. 네네네네. 걔를 최대한 죽이지 않기 위해서 뭐 첫 울음을 울 때 자다가 재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가둬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조금 소리가 덜 들리게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이 해결할 수 되지 있는. 않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의 손으로 그 아이들을 보내는 일 같은 것들도 담겨 있는 거죠. 그래도 좋았던 거는 닭들과 함께 자란 그 두 아이가 닭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마음들을 보는 게 좋았어요. 동물과 함께 자라난 아이들은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을 배우겠구나. 또 인간만이 이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이 아니라는 걸 좀 자연스럽게 알아가겠구나를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어렴풋이 알게 되어서 그런 지점들이 참 좋았습니다. 닭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인에게는 아주 맛있는 치킨으로 더 쉽게 다가오잖아요. 하지만 그게 생명으로 이제 느껴질 때 세상에 되게 많은 게 달리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도 본인들이 키우면서도 닭을 안 먹진 않아. 하지만 자신들이 보낸 닭을 먹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닭들이 생을 마감한다면 그 녀석들의 남겨진 몸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먹진 않지만.
그리고 우리는 대신에 고마웠던 존재의 흔적이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도록 천천히 말끔하게 식사를 마친다. 경건한 식사 그것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명을 내가 직접 키워서 거두었을 때 그것을 먹는 행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으로서 저도 닭을 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정재율 시인의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입니다. 오랜만에 시집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이야말로 순전히 제목에 끌려서 제가 또 읽은 책이에요.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 너무 여름 건너오면서 너무 필요한 거였어요. 끈적끈적. 네, 끈적끈적하고 날씨도 굉장히 이제 오락가락해서 마음이 너무 이제 축축 무너지는데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 그리고 약간 연두빛 나는 이 테두리를 보는 순간 이 책이 나를 내 여름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집었는데 기대와 달리 시집 전반에 걸쳐서 물기가 너무 많은 거야. 정말 물리적인 물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게 뭔가 무겁고 축축하게 혹은 우울하게 짓누르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 이 시집이 갖고 있는 그 물컹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런 말랑말랑한 물컹한, 사실 터트리면 울음이 될 수도 있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터트리지 않은 채로 잘 가져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가지 같은 건가? 오, 물렁물렁. 가지. 시 한 편 한 편이 뭔가 딱 독립적으로 종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이 시집 전체가. 그래서 뭔가 한 명의 화자가 이 시집을 못 떠나고 맴돌고 있는 느낌? 이 내용들이 뒤를 돌아보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도 그렇고 물리적인 뒤편도 그렇고, 근데 그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한 한 편을 소개한다기보다 이 시집이 하나의 어떤 큰 서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한 편씩 읽을수록 사실 마음이 되게 이제 미어지는 부분도 있고 사무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힘겹게 나를 데리고 나가는 느낌은 아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잔잔하고 미지근하게 그런 마음들이 밀려와요. 그래서 오히려 읽다 보면 산뜻하게는 아닌데 뭔가 차분하게 이런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바깥이 약간 이렇게 정돈되는 느낌은 들어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각자 있는데 그런 걸 매번 명쾌하게 딱딱 처리하고 해결하고 나아가진 않잖아요. 저희가 어떤 거는 그냥 좀 연약한 채로 데리고 나가다가 나중에 해결이 되면 좋은 거고, 그냥 어떤 내 마음 한켠에 자리한 그런 낡은 것들을 데리고 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이 시 전반에 좀 그려졌어요. 그게 결국 나한테 어느 순간에는 또 나의 일부가 돼서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다 읽고 나면 그런 의미에서 이 몸과 마음을 산뜻하게라는 말이 약간 사치스럽게 들리기도 해요. 어떤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해. 이것만을 추구하는 어떤 삶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나니까 다시 한 번 더 읽고 싶었고, 올해 여름에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함께 나눠 읽고 싶은 그런 시집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헤이송 작가의 더 납작 엎드릴게요입니다. 이거 아주 배경이 재미있는 에세이인가요? 에세이인데요. 네. 20대 때부터 좀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한 작가가 몇 번의 이직 끝에 불교 출판사에 취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이 절이기 때문에. 아, 출판사가 절에 있어? 응. 절 내에 서로를 그냥 호칭 없이 보살님이라고. 진짜? 근데 종교와 무관하게 취업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지. 근데 용어가 되게 종교적이어서. 네,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스님이랑 이제 바루 공양을 한다거나. 근데 그럴 때 벌어지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채워서 뭔가 불교적인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출근하자마자 항상 조례 비슷한 건데 직원 예불을 드린대요.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목탁 소리에 맞춰서. 특별한데요? 특별한데요? 그 대웅전 같은 곳에서 이제 엎드렸다 일어나는 행위인데, 근데 출근하자마자 엎드리면 너무 졸립잖아. 그래서 그냥 엎드려서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직장
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그 사이사이에 흡수되어 있는 불교적인 그런 생각이나 의식들을 보는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너무 읽고 싶어요. 너무 너무 흥미로워요. 근데 이게 막 그것을 뭐 까발린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5년 넘게 일을 하셨고 한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작정하고 이 불교적인 문화를 보여준다기보다 사이사이에 진짜 녹아있는 것들이라서 불교가 아니신 분들도 그냥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같은 출간 날짜에 동명의 독립영화도 개봉을 했어요. 7월 10일에. 작가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이 책을 기반으로 한 같은 제목인. 그래서 그 영화도 좀 흥미롭네.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짜리 좀 짧은 독립영화인데 같이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승민 작가님의 소설 멜라닌입니다. 아주 좋은데 아주 어렵다고. 네. 설명하기 아주 어렵다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많은 뭔가 소개의 부담을 갖고 오랜만에 책을 대하는데, 이 책은 띠지에도 그렇고 뒤편에 표사에 내 피부는 파랗고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다. 어느 쪽이 더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요 구절을 보고 이 책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집었어요. 이 소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파란색 피부를 가진 제이리가 한국 아빠와 베트남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겪은 3년 남짓한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란색 피부가 되게 판타지적인 설정이라기보다 현재 시점의 세계에서 파란색 피부를 지닌 인류가 조금씩 생겨난다는 그런 이제 설정을 하고 그려나가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탄생인 거죠. 그런데 이제 환영받지는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 한 인간의 어떤 청소년기의 시절에 거의 세계사 전반을 담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한 생명이 이제 사회 문화와 정치로부터 무관한 채로 성장할 수 없음을 뭐 어떤 인문학적 도서보다 훨씬 적나라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당연한 조건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런 자명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라기보다 이런 정체성들 있잖아요. 나의 어떤 정체성들. 특히 주인공처럼 아직 스스로를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미성숙한 나에게 사회가 먼저 정해준. 근데 그게 굉장히 고정불변해 보이는 입장을 이 아이가 끊임없이 되새기게 만드는 환경. 인종 같은 거. 네, 인종이든 차별과 혐오의 말이든. 사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정체성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삶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깨달으면서 읽게 된 거예요. 똑같은 각자의 정체성과 입장이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 사회와 정치로부터 무관할 수 없는. 근데 왜 어떤 존재는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차이를 되게 잘 보여주는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삶이 얼만큼 복잡하고 얼만큼 괴로울 것인지 그 헤아림을 경험해보게 하는 소설인데, 그래서 읽다가 저도 모르게 이 친구가 베트남 한국 혼혈이 아니었다면, 혹은 아버지가 덜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남자가 아니었다면, 혹은 번듯한 직업을 가진 친척이 있었다면, 결정적으로 파란색 피부가 아니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다가,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한 상상인 거야. 얘가 그러면 제이리가 아닌 거거든. 이걸 하나씩 소거해 나갈수록 제이리가 그게 아닌 제이리여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 모든 것이 지워진 제이리라 하더라도 이게 제이리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얘한테만 지워지면 끝나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거듭될수록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마음이 점점점 무게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제이리를 구성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 친구를 둘러싼 세계의 차별과 혐오, 그리고 이제 권력자들의 이해관계로 굴러가는 세계인 건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엄청 이제 마음이 무력해지고 약간 같이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지치지 않은 마음으로 읽게 돼요. 끝까지. 이 파란... 제이리가 안 지쳤거든. 맞아요. 네가 뭐라고 지치니? 근데 제이리가 되게 독특한 면모가 충분히 지쳐. 안 지칠 수가 없어. 근데 무언가를 자기 입으로 포기한다는 말을 하진 않아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무단히 흡수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 세계 속으로 걸어나가는 게 마치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소설 안에서 파란
색 피부를 가진 친구들이 태어나기 시작한지 그 사람들이 세상에 섞이는 방식이라고 했나? 튕겨나가지 않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를 튕겨내는데 얘는 튕겨나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야기가. 세계에 계속 지는 기분이 아니라 혹은 지는 경험을 압도적으로 앞으로 많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주도적으로 자기 서사를 끌고 나가고 그 이야기가 쌓이게 될 시간을 함께 기대하게 되면서 읽게 돼요. 다행히 그런 희망을 또 남겨둔 채 이야기가 끝나. 이게 뭔가 이 시대를 되게 비판하는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종류의 사람을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인류애를 갖게 만드는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한테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책이기도 하고, 그냥 무심코 읽었다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폭발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책이어서 같이 읽어나가면 좋을 올해의 소설 중 한 권이지 않나 싶어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잘했다. 잘했다. 네. 지금 약간 등에서 땀이 나요, 살짝. 잘했다. 네. 그럼 이렇게 8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마치고 한 번 더 오겠죠? 네. 그럼 다음 책방 로그 할 때까지 저희 책방, 오프라인 책방에 오셔서 같이 전시 보고 여름을 함께 견디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안녕. 37분! 오!